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봅니다. 예, 예. 아니 요새 보니까 뭐 다시 이게 뭐 재선 의원 정도 된 것 같아요. 맹활약을 하시던데 아유, 네. 법사위 간사가 됐다고 뭐 깜짝 놀랐어요. 지금 탄핵 정국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해야 될 사람인데. 예, 뭐 비상시국이다 보니까 예, 우리 전임 김승원 의원님도 잘 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과부하가 이제 걸려 있죠. 경기도당이라는 53개 지역위원회 위원장들을 통솔해야 되는 경기도당위원장이니까 그것과 법사위 간사를 함께 한다는 게 좀 과부하 걸려 있고 그래서 아마도 피치 못하게 제가 이 비상시국에 당과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 위해서 기여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피치 못하게 하게 됐습니다. 예, 의원님, 12.3 내란 이후에 12월 14일 날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잖아요. 네. 그래 되면은 정국이 나름대로 좀 방향을 갖고 네. 다음을 위해서 예. 여야도 정치권도 할 줄 알았는데 예. 지금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거든요. 네. 이 근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국민들 그래 본다는 거죠. 예, 네. 그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 효능감이라고 한다면 탄핵소추가 의결됐을 때 가장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높았죠. 예. 그래서 많은 국민들, 중도적인 또는 무당파 국민들까지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바로 수갑을 찬 윤석열 피의자의 모습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빨리빨리 진행되고 9명의 헌법재판관 완성체가 만들어지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기대했을 텐데 아시다시피 헌법재판관은 뭐 최상목 대행이 2분은 임명하고 1분은 보류하는 그러니까 선택적 뭐 취사 선택을 하는 정말 헌정사에 처음 보는 그런 이상한 신공을 발휘했고 아시다시피 체포영장의 집행이라는 것이 뭐 공수처에 제가 보기에는 경험 부족 또 무능함 또 의지 부족 이런 게 작용해서 1차 집행 시도가 실패로 끝났고 2차 영장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지금 결과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 또 헌재에서 9분이 다 완전하게 완성되지 않고 윤석열 쪽에서 오히려 헌재 재판관을 기피 신청 오늘 기각은 됐습니다만 기피 신청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 그리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태 이런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좀 조금 피로감, 실망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겪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는 좀 사뭇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이번에 가장 큰 차이는 내란죄. 이 내란죄로 해서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게 대해서 지금 반발하고 네. 거부하는 거잖아요. 당시는 국정농단이기 때문에 탄핵이 끝나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잖아요. 네. 그게 가장 큰 차이 같은데 네. 그 부분을 지금 윤 대통령과 변호사, 국힘들은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예. 박 대통령 탄핵 때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특검법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하고 조율했던 당사자이고 네. 또 국정농단 그 국정조사 특위의 야당 측 간사니까 사정을 너무 잘 아는데 그때 말씀하신 대로 그때는 수사가 사실상 먼저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관 수사, 그 다음에 특검에 관 수사가 이어졌죠. 그 다음에 그 서울중앙지검 수사가 끝나고 특검 수사가 되면서 이제 탄핵 절차가 병행이 됐는데 그때도 국회 탄핵소추 뭐 권성동 위원장이 탄핵소추인이었지만 그 당시에도 뇌물죄 즉 특가법상 뇌물죄와 강요죄의 죄의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죄라는 건 나 우리한테 니네들이 주장하든 우리는 거기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내란죄가 아니라 저 뇌물죄와 강요죄의 죄라는 표현은 하나도 없고 다 공직상의 대통령으로서 취해야 될 성실 의무, 또 기업의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 또 재산권 보장 조항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 위반으로 판단을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윤석열 탄핵 절차에서도 국회에서 뭐 최초의 탄핵 소추 의결을 할 때 무슨 내란죄를 언급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재판소에 구속되지도 않는 얘기고 헌법재판소가 구속되지 않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는 아마도 내란 행위 1, 2, 3, 4, 5 다섯 가지를 판단하고 그것이 대통령으로서 지켜야 될 헌법상의 책무, 헌법 수호 의무 위반이라는 이렇게 간단한 판단으로 탄핵을 결정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1차적으로 국민의힘은 박근혜 탄핵이라는 경험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경험에서 반사 효과, 학습 효과가 있는 거고요. 제가 볼 때 탄핵 소추가 의결될 때만 해도 이 국민의힘이나 또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자들 사이에서 일종의 병으로 따진다면 급성 간염, 간 수치가 막 1000 이상으로 뛰어오르는 그러한 급성 간염이 걸렸는데 그런 급성 상태가 이제 만성화되면서 이 정도면 참을만한데 그래서 만성 간염화 돼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나 아까 제가 효능감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공수처에 의한 2차 체포 집행과 오늘은 불발됐지만 내일 모레에 2차 변론기일에 윤석열 피의자가 나타나지 않아도 피청구인이 나타나지 않아도 그대로 변론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그 두 가지가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지면 이 답답함은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탄핵 전국에서 저는 체포 국면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금방 말씀하신 네네. 두 가지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 국민이 넘어가면은 국민들이 보기에 이제 달라질 것이다. 네. 보수는 어떨까요? 보수를 대변하는 정치 세력은 국민의힘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걸 법률적으로 놓고 보면 RO라고 아마 대표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통진당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해산 청구가 되고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해산 결정을 한 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게 전쟁이 앞으로 일어나면 즉 현재 일어나지 않은 일, 미래의 가상적인 일, 전쟁이 뭐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 당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두 번째 국가 주요 시설을 파괴하는데 그 파괴를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밥솥으로 전기밥솥으로 뭐 폭탄을 만들고 하는 기억나시죠? 네. 예, 그런 어처구니 없는 내용의 RO라는 소위 이 통진당 내의 지하 조직, 소수파인 지하 조직, 소수 인력인 지하 조직이 두 차례 회합을 했다는 것만으로 통진당을 해산시켰거든요. 네. 그때 헌법재판소가 썼던 개념이 주도 세력입니다. 네. 통진당 안에 대중 조직이 아니고 지하 조직이고 소수에 불과한데 거기서 김석기가 이끄는 그 RO 조직의 위험성이 워낙 크고 그것이 소수지만 주도 세력이기 때문에 통진당 전체가 다 반헌법적이다. 이석기, 김석기라고 해요. 김석기는 지금 현에 이석기. 반헌법적이다. 그래서 그 이후로 통진당을 해산시켰거든요. 그렇게 논다고 보면 지금 국민의힘의 지금 반윤파 또는 친한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의원들이 지난번 탄핵소추 의결 때 뭐 8표 플러스 뭐 기권 무효 이렇게 합치면 23표. 뭐 23표 정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더 축소됐죠. 지난번 내란 특검법 때 198표였으니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이탈표가 적어도 한 6표, 6표 정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국민의힘의 주도 세력 내지는 절대 다수 세력이 여전히 친윤이고, 이 윤석열 피의자의 체포집행 거부행위, 즉 국법 무시행위,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도 무시하는 행위, 오히려 민주당 등 야권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에 부안해동하는 세력, 그것이 국민의힘의 현재의
주도 세력 내지는 절대 다수 세력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연령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책 야망, 욕심으로 놓고 볼 때 절대로 정치를 그만둘 것 같지 않다는 생각. 그랬을 때 한동훈 대표가 살 수 있는 공간은 결국은 국민의힘 보수 세력 안에서 본인이 했던 탄핵소추 의결을 찬성했던 그 대의명분, 대의명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 대의명분 하에 다시 정치를 시작하게 된다면 자신을 따랐던 뭐 한 20여 명의 23명 뭐 이 정도의 의원들에 대한 메시지가 저는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그것은 이번 제2차 탄핵 내란 특검 의결에서도 굉장히 저는 빛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게 되고 보수의 분열이 일정 부분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번 제2차 내란 특검 처음 국회 본회의 통과에서도 그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제 이걸 때 말고 나도 저도 한동훈 대표는 기회는 마지막 남아 있다고 봐요. 바로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해내느냐. 네네. 제가 한동훈 얘기를 한다는 게 참. 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이 지금 조국 혁신당이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전에 통합진보당처럼 지금 그때 정당 해산 청구를 했죠. 그렇게 하는 기사를 봤죠. 진짜 청구서를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낸 걸로 알고 기억합니다.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와 조금 다르네요. 아까 그 탄핵에 대해서 박근혜 탄핵 때도 그 탄핵 사유가 실제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뭐 이게 제가 뭐 이 선고가 몇 년이다 이게 아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이번에 탄핵 내란제 사실상 철회다 논쟁이 있을 때도 이야기됐던 게 그런 부분이구만요. 현재의 권성동의 적이 과거의 권성동이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때 탄핵소추위원 권성동 위원이 소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뇌물죄와 강요죄는 헌재가 판단해주고 우리는 그 탄핵 소추 사유를 정리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실상은 탄핵 결정문을 보면 여기 탄핵 결정문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결정문을 보면 국회 측 소추인 측의 최순실을 위한 뇌물죄,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죄와 강요죄의 주장은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대로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소위 죄라는 것을 한마디도 안 쓰고 아까 말씀드렸지 그 당시 아까 말씀하신 검찰의 수사와 특검의 수사 내용 중에 공소장 박근혜 공소장만 딱 가져다가 이런 기소가 있었습니다라는 만 썼습니다. 유무죄 판단 없이. 그런데 사인인 최순실의 사익을 위해서 대통령이 기업들을 윽박질러 가지고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고 재산권을 침탈해서 그리고 대통령으로서의 공익을 실현할 의무를 위반해서 헌법을 위반해서 대통령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이렇게 썼습니다. 죄에 대한 판단이 전혀 없어요. 그 사항을 중대하게 봤구만요. 중대하게 본 거죠. 그러니까 굳이 윤석열로 돌아온다면 무슨 내란죄에 지읒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어째 현직 대통령이니까 12.3 개헌 때 보인 모습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너무나 명명백백한 증거들이 나열돼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온 국민이 생중계로 다 봤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쩔 수 없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탄핵 반대가 엄청납니다. 이게 그래서 지지층을 보고서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는 정치인으로서는 또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그걸 넘어서야 된다 이래 보는데 좀 대안은 나눠봤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제가 국방에 갔다가 다시 법사위로 왔는데 법사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야말로 국민의힘 중에서 가장 강경파 의원들이고요.
그다음에 국방위의 국민의힘 의원 중에는 친한파도 있고 친윤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이 인터뷰 들어가기 전에 뭐 대표님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뿌리 깊은 한국 사회에 소위 이 아스팔트 콘크리트와 같은 극우 세력이 있고 극우 세력의 이념이라는 게 반공을 얘기하지만 실상은 뿌리 깊게 친일적인 잔존 세력의 그 해방 이후에 그 주장과 맞닿아 있고 공교롭게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친일 논쟁들이 있었고 역사 논쟁이 있었고 뉴라이트 논쟁이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 와서 그것은 논쟁에 불과했던 것이 구체적으로 대통령에 의해서 실현되는 그죠? 실현되는 모습을 우리가 2년 반 동안 줄기차게 봤습니다. 얼마나 대통령이 친일적인 것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국정에 담아서 집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본 거거든요. 그렇게 복합적이고 반공을 국시로 하는 콘크리트와 같은 어떤 극우적 이념과 친일적 이념이 결합된 그것은 그냥 단순히 윤석열이 내란 수계라는 그러한 반헌법적 반법률적인 그러한 나쁜 짓을 저질른 것조차도 그 친일과 반공 극우 보수 이데올로기에서 융화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까지 지금 가 있는 겁니다. 그게 한국 사회의 커다란 모순이고 남북 분단에서 야기되는 커다란 문제점이고 앞으로 우리가 소위 사회 통합, 국민 통합을 해야 되는 그러한 과제에서 정말로 실현하기 어려운 정말로 어려운 난제 중의 난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예, 의원님 그 오징어 게임 2 보셨잖아요. 예. 그 2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에 참 민주주의의 그런 위험성, 표로 결정될 때 다수결이라는 그 부분에 참 정말 이 현재 있는 제도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제도가 민주주의고 그렇지만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했다. 자본주의의 그런 본인들의 어떤 그런 사이축과 맞물릴 때 민주주의가 얼마나 불안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20, 30%에 해당되는 그 극우 세력들 참 이 한국 사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지만 어려운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누구보다도 그런 역사 인식이 투철하실 건데 어쨌든 간에 윤석열 정부로 정권 교체가 돼버렸어요. 네네네. 그럼 어떻게 지금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절대 다수가 친윤 윤석열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는 실상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20% 내지 30%에 가까운 적어도 콘크리트 같은 그러한 극우 내지는 아주 뭐 보수적인 그러한 국민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현존하는 이상은 권력을 날로 먹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매우 높은 거죠. 기본적으로 야당을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권력을 뺏긴다 하더라도 자기네 안에서 소위 권력 게임을 투철하게 하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에 출마하고자 싶어하는 무슨 뭐 최근에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는데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 과거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하고 토론도 많이 하고 방송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왜 갑자기 그 관저 앞에 가가지고 그 대중들 향해서 그렇게 선동합니까? 그런 것이 콘크리트화 돼 있는 그 보수 우익 세력들에게 어필하면서 말 한마디로 어필함으로써 쉽게 20, 30%에 이르는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그 국민의힘의 현상들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 역사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볼 때 제가 예전에 우리 문재인 정부에 출범할 때에 국정기획 자문회의라고 그러니까 바로 당선되자마자 바로 국정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근혜 탄핵으로 인수위를 대체하는 거기서 정치행정국가위원장인데 그때 어떤 토론회에서 기억이
납니다. 전 세계의 일종의 21세기 트렌드 중에 뭐 트럼프와 같은 그러한 현상들,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든 아주 극우적인 또는 뭐 트럼프가 극우적이다 뭐 이렇게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파퓰리즘에 철저하게 친화적이고 군중을 선동하고 그럼으로써 이 권력의 어떤 그 흐름들에 굉장히 요동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세계적인 트렌드이다. 그리고 다른 트렌드는 정통적인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뭐 NGO 같은 예전에는 굉장히 그것은 정부를 보충하고 견제하는 수단으로서 훌륭한 기구였는데 그런 NGO도 아닌 비합법 기구 뭐 이런 것들 반합법 기구 이런 반합법 조직 이런 것에 의해서 여론이 막 그냥 춤을 추는 그러한 21세기 트렌드의 한 흐름이 있다. 대한민국도 지금 세계적인 전쟁 중동에서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있고 북한의 파병이라든지 안보적인 위기 뭐 이런 속에서 상당 부분 그런 세계적인 트렌드에 일정 정도 따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지 않은가. 그랬을 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국면에서 윤석열을 즉시 파면하고 정말 그 내란죄의 수괴로서 합당한 엄벌을 취하는 것과 별도로 한국 사회의 보편적 이성에 근거한 문화주의랄까요? 뭐 이성주의 뭐 그런 운동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지금 아마 법사위 또 간사를 맡고 계시니까 2차 내란 특검 처리가 좀 당면 과제할 건데 사실 위헌적인 요소 많다고 해서 국힘에서 반대했잖아요. 네. 그걸 들어서 최상목도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굉장히 전향적인 안을 만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인정하면서 외환제를 추가했다고 난리거든요. 지금 그거 절대 받을 수 없다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외환제 이러니까 국민들이 조금 또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말하는 외환제를 추가했다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특검법의 법안 제목이 내란 및 외환 행위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만 그렇게 돼 있고 이 특검법의 수사 대상 중에 처음에 저희들 법사위 일소위에 회부될 때 당초 발의된 안은 그냥 앞에 수식 없이 뭐 드론을 날렸다든지 또는 뭐 NLL에서 적의 공격을 유도했다든지 또는 뭐 원점 타격을 했다든지 또는 뭐 삐라를 유인물을 살포한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또는 확성기 방송을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북의 어떤 전쟁을 유도하는 행위 이렇게 돼 있고 그 내용에 외환이나 외자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외자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외환에 외자도 안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봐서 이거는 너무 포괄적이라는 그 비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앞에 그렇게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또 비판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앞에다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이렇게 그럼 수식을 넣자 그렇게 특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뭐 외환죄를 넣느니 안 넣느니 뭐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외교 정책을 다 특검이 보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뭐 침소봉대를 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전쟁 유도 행위에 한해서 그 증거가 없으면 특검이 수사 안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압수수색 같은 거 해가지고 증거가 나오면 그거는 정말로 위험한 국민들을 전쟁의 장에 그대로 몰고 가서 국민들에게 심대한 사상을 입힐 수 있는 심대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의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것 중에 뭐 국민의힘 쪽에 지금 자체적으로 준비했다는 안은 제가 보기에는 특검법안이 아니고 반찬을 써가지고 반특검법안이다. 그래서 우리하고 너무 이 괴리가 커요. 이 합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민주당이 어찌됐든 이번에는 반드시 적어도 3분의 2 이상의 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통과시킬 수 있는 안을 만드는 것이 저는 절체절명으로 필요한 일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한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래도 2표 모자랐던 그 2표를 국민의힘에서 가져올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전략적 유연성을 우리 원내대표, 원내 지도부에게 좀 일임하는 그러한 특검안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이 그 인터뷰 중에서 언론에 보면은 제3자 특검과 비토권 폐지 이런 부분을 환영한다면은 본인들이 주장하는 외환, 예를 들면 전쟁 유도 행위 네네. 이 부분에서 얼마든지 협의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법사위의 일소위를 통과시킨 당사자고 더군다나 전체 회의에서도 제가 이 지금 말씀하신 그 외환 행위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전쟁 유도 행위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를 그것은 정말로 특검에 의해서 진상 규명이 될 사안이라고 가장 강력하게 얘기한 사람이지만 최종적으로 이게 그 국민의힘의 소위 말해서 이탈표 없이 뭐 150표야 금방 나오겠죠. 통과시키는데 뭐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상목 특검 대행에 의해서 거부권 행사되지 않아야 되는 것. 또 만약에 서로에게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적어도 200표를 확보함으로써 재의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 정족수를 갖춰야 되는 것,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강경하게 법사위를 통과시킨 사람이지만 원내 지도부에게는 뭐 국민의힘 쪽에서 자체안을 만든다고 하니 그러면 뭐 할 수 없이 주고받고의 절충이나 어떤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원내 지도부에게 상당한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입니다. 그 지금 전부 다 가까이 하니까 온갖 의원들이 지금 그 속출하고 있어요. 온 국민들이 일상이 정말 스톱될 정도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 해법 없이는 이 대한민국 제대로 돌아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걸 해결하려면 2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피플스 파워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 지금 20-30%가 저렇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거기다 권한 대항까지 저러고 있는데 이거는 이 피플스 파워를 보여줘야 저 사람들이 이 역사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겠냐. 근데 만약에 그것이 정말 오히려 더 불행한 일을 자초할 수 있다면은 방법은 민주당이 참는 거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럼 예를 들면 제2특검법도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바 따라 조금은 불만족스럽고 그러더라도 이 내란 특검을 통과해서 특검이 시작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이 헌재가 제대로 진행되고 내란 특검이 제대로 이렇게 운영되고 하면은 이거는 전국은 또 다른 전국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민주당이 참아야 된다. 양보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고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어떻든 전략적 유연성을 원내 지도부에게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발의하겠다고 하는 그 자체안은 도저히 그건 받을 수가 없는 너무나 차이가 큰 것이고요. 아까 말한 그 외환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다시 손을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내란 선전 행위 같은 거 그거는 얼마든지 빼더라도 관련 사건으로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는 표현이 전통적으로 특검 법안 안에 다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특검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선전 행위를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정도는 협상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어쨌든 그 사람을 대변하는 20-30%를 대변하는 세력이 국민의힘이잖아요. 정치 세력이.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또 해요. 어쨌든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국힘의 변화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아까 뭐 한동훈, 덕이 어쨌든 그런 움직임을 보이걸 기대하잖아요. 네네네. 참 역사의 아이러니죠. 그런데 기대를 떠나서 조금 그런 느낌은 있습니까? 국힘의 변화.
지난번에도 두 명이 부족해서 통과를 못했어요. 그 지난번 탄핵소추 의결할 때에 그 우리 민주당의 노력들이 굉장히 치열했고 국민들도 이 여의도 의사당 앞에 모였던 국민들의 숫자 100만 명이 이르는 그 열의도 뜨거웠고 동시에 소위 한동훈 그 당시 당 대표의 뭐 나름대로의 어떤 고육지계도 중요하게 작용했고 그래서 삼박자가 맞아가면서 이달표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내란 특검을 발의, 통과 혹은 재의결 이 과정에서 그러한 노력들이 다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사실상 윤석열의 후계자와 다를 바 없었던 한동훈이 말 그대로 윤석열을 배신하는 그쪽 입장에서는 그런 모양이 됐지만 그것은 결론적으로 내란죄의 수기에 대해서 동참할 수 없다라는 정치적 결단이 있었거든요. 한동훈은 정치를 계속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이번 내란 특검의 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 민주당의 노력이 함께 뭐 저처럼 이렇게 한동훈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가 만난 법사위는 좀 아닌데 국방위에서는 약간의 어떤 변화, 조금 결이 다른 그런 국회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력이 있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의원님은 이제 법무부 장관도 하셨잖아요. 국무위원을 하셨는데 지금 최상목 대행이 어쨌든 권한 대행이 권한 대행인데 이 실제로 대통령 권한 대행이잖아요. 근데 최상목 권한 대행이 그 경제부처로 쭉 이렇게 그걸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국민들한테 비상계엄 국무회의 그 심의도 제대로 안 된 국무회에서 뭐 팍차고 나왔다. 뭐 이런 게 나오고 해서 뭔가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냐. 오히려 한덕수 다음에 최상목이 하는 게 이 국민들을 이렇게 전국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데 말하고 실제로 이 실제적인 실행할 때는 거하고 완전히 따로 노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무회에서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한 강력하게 표시한 사람, 국정원장하고 함께 두 번째는 가장 먼저 나왔다고 하는 것. 그러나 그런 점이 평가를 했었죠. 그런데 반대로 이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윤석열로부터 직접 종이 한 장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씻었다고 그러죠. 아니요. 국회를 대체하는 대체 입법기구를 만들고 거기에 예비비를 동원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인데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예산을 수반한 대체기구를 만든다는 것이 사실 이번 비상계엄에 처음에는 물리력, 군 병력을 동원해서 장악하는 것이 하이라이트가 있지만 그 뒤에 소위 국보위와 같은 어떤 대체 입법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예산을 지원한다. 이게 사실 핵심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걸 받아가지고 차관에게 줬다. 자기는 안 읽어봐서 내용을 모른다. 둘 다 내용을 모른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미스테리가 지금이야 민주당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탄핵을 하고 또 한덕수를 탄핵하고 또 최상목까지 탄핵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털컥거리는 지점이 있지만 여기에 대한 책임 여부는 분명하게 물어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행위를 연장선상에서 연결해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체포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뭐 경찰에 경호처를 오히려 두둔하고 경호처를 강화시켜주라는 그런 요청들이 그런 행위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오늘같이 지금 그 법안 거부권을 또 행사했죠. 오늘 법안 거부권 행사가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관련된 재정 지원, 또 지방교육 재정과 관련해서 지방재정 교부금 지원하는 이런 굉장히 교육과 또 지방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법안도 오늘 거부권을 행사했거든요. 그 무슨 이유를 대죠? 예산 타령이죠.
부자 감세, 초부자 감세로 인해서 정부가 쓸 돈이 부족하니까 결국 지출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지금 그 장본인이 지금 최상목 기재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예, 말 그대로 초부자 감세의 핵심적인 정책 위반자가 지금 최상목 장관인데 대행인데 그런 행위들을 하는 이유가 이분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고 윤석열의 국정 운영 철학과 궤를 같이 하는 분이다라는 평가를 아니할 수 없는 거죠. 그 지금 이 최상목 대행에서는 뭐 아까 말한 대로 또 탄핵하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로는 뭐 오늘 또 이재명 대표도 만나시고 뭐 그랬던데. 어제 만났죠. 만나셨는데. 분명하고 소위 당정 협의라는 것도 훨씬 더 원활하게 화기애애한 뭐 그런 속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헌재 재판관 마은혁 그 후보자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운식 의장이 그 헌재에 지금 내놨잖아요. 네네. 예. 그런 판결들이 빨리 좀 나와주면 좋겠네요. 지금 헌재에서 우원식 의장께서 했던 이 권한쟁의 심판의 변론기를 22일 날인가 그렇게 잡았고요. 또 이제 장외에서 민변이라든지 또 김모 변호사님, 뭐 또 조국 혁신당 대표 이런 분들이 했던 헌법 소원 사건 거의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이군요. 그 사안도 신속하게 심리한다고 지금 돼 있어서 마은혁 재판관의 일종의 그 보충 그거는 저는 뭐 이달 말이면 저는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란 특검 재추진과 함께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재추진은 어떻게 하게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내란 특검이 통과돼서 그 시행되면 김건희 제가 지금 뭐 샤머니즘 뭐 등등의 무속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뭐 BBK 이제 BBK가 아니죠. 저 도이치모터스에서 양평 고속도로까지 이런 등등의 것들은 저는 뭐 이 특검에 담지 않더라도 또는 김건희 특검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소위 말해서 어느 수사기관 또는 뭐 다음 정부의 적폐청산의 문제로서 자연스럽게 저는 처리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에 너무 지금 내란 특검이 중요한 거지. 그건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가는 순서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너무너무 억울한 문제고 우리 박 단장이 지금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그 무죄의 반대 측면은 윤석열의 경로 가능성이 거의 인정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단장 간의 진술 중에 김기환 너무 네 말은 못 믿겠다. 박정훈 단장의 말이 맞다. 그래서 무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김기환 사령관로부터 들었다는 박정훈 단장의 말은 뭐냐면 경로 후에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것도 역시 자연스럽게 저는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